목포 어시장의 새벽은 비릿한 바다 냄새와 생선 경매인들의 힘찬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수백 개의 점포가 아침을 여는 분주함 속에서 강은서의 작은 생선가게 만선상회는 유독 조용하고 단정했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게는 시장의 다른 곳과 달랐다. 얼음이 녹아 질척이는 바닥도, 비늘이 어지럽게 튀어있는 도마도 없었다. 모든 것이 수술실처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은서는 그날 아침 막 들어온 커다란 광어 한 마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한 손님이 회를 주문한 참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회칼이 번쩍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술에 가까웠다. 칼날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광고의 척추를 따라 미끄러졌고 얇고 투명한 살점들이 일정한 두께로 도마 위에 피어났다. 그 모습은 생선을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 부품을 다루는 장인의 그것과 같았다. 어이, 강언니, 그 칼 솜씨는 진짜 국보급이야. 볼 때마다 신기하다니까. 옆 가게 주인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은서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 대답 없이 회를 접시에 담았다. 오후가 되자 시장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바로 그때였다. 은서는 한 손님의 주문을 받으면서도 그녀의 시야는 시장 전체를 훑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50대 여인의 피곤한 눈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주변의 모든 움직임과 소리가 데이터처럼 분석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 지퍼가 열린 채 걸어가는 관광객,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소매치기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옆에 놓여있던 커다란 삼치 한 마리를 집어드는 척하다가 실수로 미끄러뜨렸다. 세얼벅, 크고 미끄러운 삼치가 소매치기와 관광객의 발 바로 앞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어머나, 관광객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결정적인 순간을 놓친 소매치기는 짧은 욕설을 내뱉으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칠칠치 못해서. 은서는 관광객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관광객은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본 듯 웃으며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아무도 방금 한 중년의 생선가게 주인이 조용한 방식으로 범죄 하나를 막아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순간 이마를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며 오른쪽 눈썹 바로 위에 있는 아주 가늘고 하얀 흉터 자국이 햇빛에 잠시 드러났다 사라졌다. 시장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다. 저녁 무렵 술에 취한 젊은 남자 몇몇이 시장을 어슬렁거리며 다른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다른 가게 주인들은 겁을 먹고 시선을 피했지만 은서는 달랐다. 그녀는 묵묵히 도마를 닦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들의 움직임과 수, 그리고 가능한 모든 동선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상황을 분석하는 냉철함만이 있었다. 다행히 그들은 큰 소란 없이 곧 시장을 떠났다. 해가 지고 시장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다른 상인들은 서로 도와가며 가게를 정리하고 웃으며 저녁 약속을 잡았다. 은서는 언제나처럼 혼자였다. 그녀는 남은 생선을 정리하고 가게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밥에 구운 생선 한 토막으로 간단히 저녁을 때웠다. 북적이는 시장의 소음이 사라진 뒤 그녀에게 남는 것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같은 고독한 규칙성뿐이었다. 모든 정리를 마친 그녀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 월세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켜는 대신 창가에 앉아 멀리 수평선 위를 오가는 고깃배들의 불빛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마모된 듯한, 혹은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자의 공허한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이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원했다. 더 이상 피와 거짓, 배신이 없는 세상. 그녀는 이곳 목포 어시장에서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강은서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도망쳐온 과거의 그림자가 곧 이 평화로운 항구 도시에도 어둠을 드리우게 되리라는 것을. 그녀가 만들어낸 고요한 평화는 사실 폭풍전야에 불과했다. 강은서가 목포에 정착한 지 몇 달이 지났다. 그녀의 삶은 조용한 바다처럼 단조롭지만 평화로운 규칙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탁한 물을 일으키는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들에 의해 깨지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시장에는 낯선 무리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어딘가 촌스러운 젊은 남자들. 그들은 장사를 하는 대신 어슬렁거리며 상인들의 눈치를 살피고 좌판의 현금통을 곁눈질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시장에 활기차던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불안감에 잠식되어 갔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흑고등어라고 불리는 목에 검은 고등어 문신을 한 30대 초반의 남자였다. 그는 이 지역의 오래된 상권을 장악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기존의 비공식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폭력과 공포를 기반으로 한 자신만의 보호 사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소한 시비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우연히 생선 상자를 엎고는 오히려 상인에게 돈을 요구했다. 배달 온 트럭 기사에게 길을 비키라며 행패를 부렸다. 그들은 물의 온도를 재는 악어처럼 서서히 그리고 집요하게 시장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강은서는 자신의 가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늘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그들의 모든 정보 인원, 서열, 행동 패턴, 자금의 흐름과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마수가 은서의 바로 옆 가게로 뻗쳤다. 그곳은 박할머니가 40년 넘게 건어물을 팔아온 시장의 터줏대감 같은 곳이었다. 할멈,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들으쇼. 이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만선 번영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하는 거요. 흑고등어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뭘 번 게 있어야 회비를 내지. 영감, 그냥 나 같은 늙은이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줘. 박 할머니는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대꾸했다. 그 순간 흑고등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못했다. 그는 턱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 할망구가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먼. 부하 2명이 할머니의 좌판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건어물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옆에 있던 커다란 고무대야를 발로 차 엎어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비릿한 바닷물이 쏟아져 나와 할머니의 작은 가게를 온통 적셨다. 다음번에는 이 대야가 아니라 할멈의 머리가 깨질 수도 있어. 잘 생각해 보시오. 그들은 할머니의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뒤로 한 채 의기양양하게 돌아섰다. 강은서는 자신의 가게 안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차갑고 어두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계산대 아래에 놓인 날카로운 회칼 손잡이를 자신도 모르게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훈련받은 몸은 저 3명의 남자를
10초 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계산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 지난 10년간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에게 채웠던 족쇄가 그녀를 막아섰다. 개입하지 마. 너는 이제 강은서, 평범한 생선 장수일 뿐이야. 팀장 강은서가 아니야. 여기서 너를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네가 원했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날 거야. 그녀는 싸워야 했다. 눈앞의 불의와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고 싶은 자신의 본능과 그녀는 애써 고개를 숙이고 생선을 손질하는 척했다. 그 순간을 버텨내는 것은 과거 그 어떤 고문 훈련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다. 조폭들이 사라진 후 다른 상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박할머니를 위로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과 함께 자신들에게 닥쳐올지도 모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은서가 움직였다. 그녀는 회칼을 내려놓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박할머니의 곁에 쪼그려 앉아 함께 바닥에 흩어진 미역과 멸치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이제 차가운 얼음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화로운 삶으로 통하는 문이 저들에 의해 강제로 부서졌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로서 침묵할 수 없었다. 혼돈은 그녀를 찾아냈고 그녀는 이제 그것에 응답해야만 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그렇게 끝이 나고 있었다. 박할머니의 가게는 그날 이후로 문을 열지 못했다.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흑고등어와 그의 무리들은 이제 거리낄 것이 없다는 듯 대놓고 상인들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했다.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상인들의 한숨소리는 깊어졌다. 그날 오후 파출소에서 갓 부임한 젊은 순경 김진우가 시장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는 의욕은 넘쳤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조폭들은 그를 대놓고 무시했고 상인들은 도움을 청하는 대신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를 피했다. 바로 그때였다. 흑고등어 무리가 문 닫힌 박할머니의 가게 앞에 모여 남은 집기들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그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시장 전체에 불쾌하게 울려 퍼졌다. 김순경이 막 그들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누군가 그를 앞질렀다. 강은서였다. 그녀는 생선 손질을 하던 칼을 내려놓고 앞침에 손을 닦으며 조용히 그들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부서진 집기들 앞에 멈춰서서 그들을 막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낮고 차분했다. 그만하시지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흔적까지 짓밟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조폭들은 잠시 멈칫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생성하게 아줌마의 당돌함에 그들은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열받았는데 흑고등어의 부하 중 하나가 그녀를 밀치기 위해 손을 뻗었다. 상관 말고 꺼져, 아줌마.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미는 순간 은서의 몸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가 미는 힘에 몸을 맡기며 아주 자연스럽게 반바퀴를 돌았다. 그녀의 발은 마치 춤을 추듯 옆에 놓여있던 생선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 쪽으로 미끄러졌다. 전방, 양동이가 넘어지며 비린내가 진동하는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다.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밀었던 남자는 목표물이 사라진 허공에 힘을 쏟은 채 균형을 잃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방금 막 물이 쏟아져 미끄러워진 바닥을 그대로 밟았다. 유괴, 남자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공중에서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하다가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그의 등은 옆에 쌓여있던 빈 생선 상자더미 위로 떨어졌다. 와르르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는 생선 비늘과 얼음 조각 더미 속에 파묻혔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한 사고처럼 보였다. 어머나, 괜찮으세요? 은서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넘어진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를 일으켜주기 위해 그의 손목을 잡아챘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남자의 손목 안쪽 뼈와 힘줄 사이에 위치한 급소를 정확하고 강하게 눌렀다. 그아! 남자의 입에서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얼굴은 방금 넘어진 충격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날카로운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이구, 많이 다치셨나 보네. 조심하셔야지요. 은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남자는 마비된 듯한 팔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그는 이제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은서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젊은 김순경은 입을 벌린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지금 일어난 일이 단순한 사고로 보이지 않았다. 경찰학교에서 배운 체포술과 유도 기술이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녀의 몸놀림, 양동이를 활용한 함정, 그리고 남자를 일으켜 세우던 그 정확한 손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효율적이었다. 흑고등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부하가 주먹 한 번 오가지 않은 싸움에서 저 중년 여성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상인들은 그저 재수없는 조폭이 꼴 좋게 넘어졌다고 생각하며 킥킥거리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그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다. 누구 뭐야, 아줌마. 흑고등어는 치욕감으로 얼굴을 붉히며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오늘 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는 신음하는 부하를 부축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사건이 끝나고 은서는 다시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둘렀다. 김순경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저 여성은 절대로 평범한 생성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그녀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함께 어쩌면 이 부패한 도시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한편 흑고등어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의 권위는 시장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혔다. 그는 이 굴욕을 씻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힘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 저 미스터리한 여자를 본보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싸움의 양상은 이제 바뀌었다. 시장 전체를 향한 막연한 위협이 이제는 강은서라는 단 한 사람을 향한 집요하고 잔인한 표적이 되어 날아오기 시작했다. 굴욕적인 패배 이후 흑고등어의 복수는 교활하고 집요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강은서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왔다. 다음날 새벽 은서가 늘 생선을 공급받던 부둣가의 선주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미안합니다. 사장님, 오늘부터는 물건을 대줄 수가 없게 됐소. 선주의 얼굴에는 멍 자국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흑고등어의 손이 그녀의 생명줄인 공급망까지 뻗친 것이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흑고등어의 부하들은 이제 하루 종일 그녀의 가게 만선상회 앞에서 진을 쳤다. 그들은 은서를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위협적인 눈빛으로 쏘아보며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
은서의 가게 아픈 파리만 날렸다. 동시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강은서가 사실은 서울에서 사기를 치고 도망온 꽃뱀이라는 둥, 그녀의 생선은 신선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둥,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상인들은 그 소문을 믿고 싶어 했다. 그들에게는 현재의 재앙을 설명할 희생양이 필요했다. 결국 상인들은 그녀를 찾아왔다. 강 사장, 제발 그냥 굽히고 들어가시오. 당신 고집 때문에 우리 시장 상인들까지 다 죽게 생겼어. 한 상인이 울부짖듯 말했다. 다른 이들도 그녀를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한때 그녀의 편이었던 이웃들은 이제 공포의 편에 서서 그녀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다. 은서는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한편 젊은 김진우 순경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에 떨었다. 그는 흑고등어 무리의 명백한 영업 방해와 협박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파출소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소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김순경, 아직 젊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세상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파출소장은 보고서를 보지도 않은 채 서랍 속에 처박았다. 그 시장 일은 잊어버려. 괜히 나중에 옷 벗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소장의 눈빛에서 김순경은 그 역시 흑고등어의 검은 돈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과 공권력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한 흑고등어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텅 빈 은서의 가게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자존심 싸움이었다. 이번 주 토요일, 그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주말이라 장 구경 온 사람들도 많겠네. 구경거리 하나 만들어줘야지. 그날까지 이 가게를 빼지 않으면 내가 직접 와서 이 가게를 싹 다 때려 부수고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차릴 거야. 여기 모든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내 말 알아들었나?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그는 그녀의 생계수단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공개적으로 짓밟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그날 밤 은서는 홀로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목포항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같았다. 그녀가 원했던 평범한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방구석에 놓여있던 먼지 쌓인 낡은 나무 괴짝을 열었다. 괴짝 안에는 그녀가 잊고 싶었던 과거의 유물들이 잠들어 있었다. 진지한 표정의 팀원들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여러 개의 훈장들. 그녀는 괴짝 가장 밑바닥에서 투박하지만 견고한 위성 전화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녀가 국정원 해외정보팀의 전설적인 수색대장 이클립스로 활동하던 시절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이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녀가 봉인했던 과거의 자신을 다시 불러내는 것을 의미했다. 평범한 삶에 대한 미련과 눈앞의 불의를 향한 분노 사이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갈등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위성 전화기에 전원을 켰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기는 십수년 만에 다시 주인을 확인했다. 그녀는 암호화된 주소록을 열었다. 스콜피온, 바이퍼, 고스트, 수많은 암호명들 사이에서 그녀는 한 이름을 찾아냈다. 맥실장.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수십 년간 그녀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충직한 부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이십니까? 정말 팀장님이십니까? 은서의 입이 마침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생성하게 주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나다. 그녀는 창밖의 흙고등어 사무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목포에 청소할 쓰레기들이 좀 생겼다. 토요일 전고. 목포 어시장은 주말을 맞아 찾아온 관광객들과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하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 아래에는 오직 상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시장의 한쪽 끝, 만선 상회를 향해 있었다. 강은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회칼이 전고의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태연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군중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이 열렸다. 그 길의 끝에서 흑고등어와 그의 무리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수는 20명이 넘어 보였고 손에는 소의 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개선하는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시장을 가로질러 은서의 가게 앞으로 행진했다. 시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군중들 사이에 있던 젊은 김진우 순경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춤의 무정이로 손을 뻗었지만 이내 무력하게 손을 떨어뜨렸다.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 많은 조폭들을 상대로 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 다 됐다. 아줌마. 흑고등어가 은서의 앞에 서서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라도 있나 유언 같은 거. 은서는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흑고등어를 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등 뒤로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는 시장 사람들을 그리고 그 속에 서 있는 젊은 경찰을 차분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아주 희미한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시장의 풍경 속에 녹아있던 몇몇 인물들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낡은 그물을 깁고 있던 늙은 어부, 생선 상자를 나르던 배달원, 좌판에서 젓갈을 팔던 아주머니.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지도 않았지만 마치 하나의 몸처럼 보이지 않는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흑고등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을 향해 손짓했다. 저가제 싹 다 부숴버려. 가장 앞에 있던 부하가 쇠 파이프를 높이 치켜들고 가게로 달려드는 순간 작전은 시작되었다. 그물을 깁던 늙은 어부 백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려드는 조폭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순식간에 그의 목에 팔을 감아 숨통을 조였다. 생선 상자를 나르던 배달원은 들고 있던 상자를 방패 삼아 2명의 공격을 막아낸 뒤 그들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시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것은 난투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정리였다. 은서의 옛 부하들은 시장의 지형과 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했다. 그들은 미끄러운 바닥, 쌓여있는 상자들, 좁은 통로를 이용하여 조폭들을 분산시키고 고립시키고 제압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잔인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효율적이었다. 주먹질과 발길질이 난무하는 조폭들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된 전문가들의 기술이었다. 비명소리와 함께 건장한 조폭들이 1분도 차이되지 않아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이 모든 과정 동안 강은서는 자신의 가게 앞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부하들이 벌이는 청소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려 서 있는 흑고등어뿐이었다. 네, 내 놈들, 대체 정체가 뭐야? 그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울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회칼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모든 일의 원흉인 은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은서의 몸이 마침내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최소한이었다. 그녀는 그저 반 발자국 옆으로 비켜서며 칼날을 피했다. 그리고는 칼을 쥔 흑고등어의 손목을 마치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다른 쪽 손으로는 그의 목 측면의 경동맥동을 아주 정확하고 간결하게 가격했다. 아주 작은 타격음.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다. 흑고등어의 눈이 허공을 향하며 뒤집혔고 손에서 칼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의 거대한 몸이 그대로 힘없이 은서의 발치에 쓰러졌다. 시장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 실장이 흙먼지를 털어내며 은서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서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낮고 정중한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똑똑히 울려 퍼졌다. 팀장님, 보고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다. 현장 정리 완료했습니다. 팀장님, 그 한마디가 모든 의문을 풀어주는 열쇠였다.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공포는 사라지고 경악만이 남았다. 김진우 순경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칼솜씨, 그녀의 침착함, 그리고 눈앞의 전문가적인 제압 기술까지. 국정원,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은서는 쓰러진 조폭들과 자신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백 실장을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회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도마 앞으로 돌아가 방금 손질하던 생선을 마저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완벽한 명예회복은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고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강은서의 옛 부하들이 조폭들을 정리하고 사라진 후 시장에는 한동안 꿈을 꾼 듯한 정적만이 흘렀다. 뒤늦게 도착한 경찰들은 겁에 질린 상인들과 그 중심에 서서 태연하게 생선을 손질하는 강은서의 모습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젊은 김진우 순경은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요청했다. 사장님,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서는 그를 잠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글쎄, 시끄러운 남자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어디론가 가버리던데 별일 아니었어.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김순경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돌아섰다. 그날 밤 목포 시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아쳤다. 흑고등어 김철민의 조직은 뿌리째 뽑혀나갔다. 그가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과 대부업 사무실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문을 닫았고 관련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은서의 옛 부하. 백 실장의 팀이 도시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대청소한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터졌다. 김진우 순경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을 바탕으로 지방경찰청 감사팀이 목포경찰서를 급습했다. 흑고등어에게 뇌물을 받고 그의 뒤를 봐주던 경찰서장과 다수의 간부들이 체포되었다.
부패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김진우 순경은 이 일로 영웅이 되었고 목포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젊은 경찰로 떠올랐다. 시장은 마침내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다. 다음 날 아침 은서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가게 앞은 이미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모든 상인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의 가게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이 들려 있었다. 박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세아가, 아니, 사장님, 우리가 정말 미안하우, 무섭다는 핑계로 사장님을 원망했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을꼬. 상인들은 모두 함께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의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 인사에 늘 무표정하던 은서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따뜻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누며 처음으로 이웃의 정을 느꼈다. 며칠 후 비번이었던 김진우 순경이 사복 차림으로 그녀의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수룩한 신입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정의를 실현한 자의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음료수 한 병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팀장님, 아니,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진짜 경찰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은서는 생선 비늘을 벗겨내며 무심한 척 대답했다. 경찰은 칼과 같아. 김순경.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어느 손에 쥐어 있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사람을 살리는 손에 들려 있어야 해. 그 칼, 앞으로 잘 쓰도록 하게.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자 가장 무거운 격려였다. 김순경은 그녀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위대한 스승에게 존경을 표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은서는 홀로 가게에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시장의 소음은 잦아들고 항구의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 밖으로 나와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원했던 삶, 조용하고 평화롭고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는 삶. 그녀는 마침내 그 삶을 되찾았다. 아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공허한 평화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낸 후에 찾아온 충만한 평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숨어 사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도시의 이름 없는 수호자였고 이곳은 그녀의 진짜 집이었다. 1년 후 목포 어시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가 넘쳤다. 흑고등어 일당이 사라진 후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며 인심 좋은 곳으로 입소문이 났다. 주말이면 시장은 신선한 해산물을 찾는 관광객들과 그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만선상회의 강은서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과묵했지만 이제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상인들은 그녀를 시장의 큰 어른이자 수호신처럼 여겼다. 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공식적인 상인회장 대신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어느 날은 두 상인이 가게 자리를 두고 큰 소리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결국 은서를 찾아와 각자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은서는 말없이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아주 간단하고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것은 그녀의 전략적인 두뇌가 평범한 일상의 문제에 적용된 결과물이었다.
두 상인은 그녀의 지혜에 감탄하며 부끄러운 얼굴로 서로에게 사과하고 돌아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칼을 쓰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게 갈등의 핵심을 잘라내고 분쟁을 해결했다. 김진우 순경은 이제 경사로 진급했다. 그는 여전히 목포를 지키는 늠름한 경찰이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은서의 가게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다. 선배님, 요즘은 평안하십니까? 김 경사의 인사에 은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깊은 존경과 신뢰로 이어진 조용한 동지애였다. 늦은 오후 시장이 파장할 무렵 은서는 하루의 마지막 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옛 부하 백 실장이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묻고는 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정중히 사양했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지금의 삶에 만족했다. 그녀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항구의 방파제에 걸터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생각했다.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림자 속에서 싸워야 했던 시간들. 배신과 음모, 그리고 피냄새가 진동하던 그 시절. 그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이곳 목포로 왔다. 유령처럼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터에 서게 되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평화는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끌어안고 현재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국정원의 전설적인 팀장 이클립스도 그저 평범한 생성학의 주인 강은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합쳐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시계 대신 작은 백호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자랑스러운 일부였다. 저 멀리 고깃배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항구를 찾은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